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흔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이에요. 몇 년 전 저와 저희 가족 모두를 참 기막히게 했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라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터놓을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당시 저는 30 중반의 나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요.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10년이 넘은 것 치고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결심하게 되었는데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집안의 외동딸로 미대에 진학할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꽤 잘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사업에 수완이 있으셨고 또 서로 일적으로도 잘 맞아서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정말 인생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큰 사기를 당해버린 것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어려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어른들의 말을 어깨너머로 듣기에는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가짜였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회사의 정보를 틈틈이 빼가서 자기가 저희 부모님과 가족인 양 행세하며 수많은 다른 회사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해요. 억울하게도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책임을 저희 부모님 회사가 지게 된 것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부모님은 두 분 다 스스로를 자책하시면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못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새로 소개받을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봤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아니에요. 계약서 보고 사인한 건 가치죠. 나도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흘리고 다녔으면 안 됐던 거였어. 내가 결정적으로 실수해버렸어요. 내가 미안해. 당시에는 요즘처럼 CCTV가 많지도 않았고 사기 범죄가 일어났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에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과 직업까지 모두 가짜였던 사기꾼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이었죠.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식이 곳곳에 퍼지자 그동안 저희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차갑게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의 삼촌 이모라고 부르던 수많은 부모님 친구들과 그의 자녀들, 심지어 실제 가족인 친척들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쳐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우리가 그동안 동선에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어? 조카 대학 들어갔다고 노트북도 해주고 또 서방님 저번에 승진하셨을 때는 수재 정전까지 맞춰드렸는데 그거에 반의 반이라도 좋아. 돈이 안 되면 쌀이라도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우리도 딸애가 있는데 우리 딸이 무슨 죄야? 애한테만이라도 밥 좀 해주게 쌀 조금만 나눠줘. 아니 그건 말 그대로 선물이지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참 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럼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동서. 내가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정말이야.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글쎄 빌려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요즘 물가도 엄청 올라서 저희 식구 먹고 살게 해도 빠듯해요. 저는 부모님 곁에서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필코 성공해서 다시 저희 부모님을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게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꿈이었던 미술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공부만 죽어라 하기 시작했어요. 졸음이 오면 샤프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독하게 공부를 했죠. 제가 갑자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자 학교에서는 저에게 말을 거는 애들도 별로 없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으니 반 아이들도 제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졌다는 걸 다 알아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절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군요. 딱 한 사람, 저희 예비 남편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예비 남편은 학교에서도 같은 반, 미술학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는데요. 그전에는 그저 티격태격 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불쌍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학교 끝나면 빵이랑 우유를 가져다 주거나 늦은 밤 도서관에서 나오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등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날들이 학년이 지나도 반복되자 예비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그런 마음을 봐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 도저히 그런 여유가 생겨나질 않았어요. 평생 여유 있는 집에서만 살아왔던 저희 엄마의 곱던 손이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져 가는 게 보였고 아빠도 역시 얼굴이 몰라보게 말라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 최소한의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밥을 해놓고 나서 눈 감기 직전까지 책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똑같이 치열하게 살았죠. 그렇게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예비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입시도 다 끝났고 너도 원하는 대학에 갔잖아. 장학금도 받아서 이제 쉴 틈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거절해? 내가 싫어? 그건 아니지만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장학금을 받아야 해. 네가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할 수 있는 소리야. 나는 대학을 가도 취업을 해도 부모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을 거라고. 우리 집 사정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나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병행할 거라고. 생활비는 전부 내가 벌어야 하고 나도 장학금 받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 그치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시간 되면 영화도 보는 거 그거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미안하지만 나는 어려워. 네가 말하는 그 조금의 여유도 나한테는 없어. 미안해. 너도 이제 그만하고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가기 전 설레임과 학창시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날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제 처지가 서러워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예비 남편이 그만큼 좋았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차라리 모질게 말했다면 인연이 거기서 끊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어린 마음에 그러지도 못하고 마냥 제 처지만 탓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독하게 살아갔어요. 우는 시간도 제게는 사치였으니까요. 예비 남편은 며칠 동안 무슨 마음의 정리를 한 것인지 다시 저를 전처럼 친구 대하듯이 대했고 저희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저는 대학교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목표는 같았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연봉이 높은 곳에 취직하는 것. 결국 저는 졸업과 동시에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대학교 때까지 매번 죽을 각오로 장학금만 바라보며 공부하던 저였는데 주어진 일만 하면 따박따박 거액의 월급이 들어오는 회사로 오니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더군요. 특히 대학교 때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소위 말해 날고 긴다는 애들이 모여있던 학교라 행여라도 1점 차이로 장학금을 못 받을까봐 신경이 곤두선 채로 살아갔는데 회사 생활은
반드시 1등일 필요는 없이 실수만 안 하면 되었어요. 그런 점이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나 편했죠. 그때쯤 됐을 때 저희 집도 슬슬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타고난 사업 수완이 있으셔서인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두 분 다 관리직에 오르게 되셨고 그만큼 월급도 오르게 되셨거든요. 태산 같던 빚도 10년 가까이 꾸준히 갚으니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여유가 생긴 부모님은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사서 인형 뽑기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만 관리해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해안은 옳았습니다. 역시 저희 부모님이 사업적인 눈이 있으시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갑자기 인형 뽑기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취직도 했겠다. 부모님 일도 잘 되셨겠다. 솔직히 저도 모르게 심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예비 남편의 눈에도 보였나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취직한 기념으로 밥을 사주겠다며 저희 회사 근처로 오더군요. 그 전에도 간간히 밥 한 끼는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날도 평소처럼 둘이 밥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커피도 한잔 하고 가자며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하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금요일이라 시간도 되고 해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 후에 예비 남편이 보고 싶다는 영화도 같이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제 이 정도 여유는 되나 보네. 내일 회사에 나가서 일을 좀 볼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야 좀 살만한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금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너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봐도 되겠네. 그 순간 예비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은 사정없이 떨려왔어요. 성인이 되고서는 무뎌진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중이었고 저랑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 취직이 한 번에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예비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며 도서관에 들락거렸는데요. 그때 미술학원을 관두고 점점 공부에 손을 대더니 남부럽지 않은 디자인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까지 성공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연세가 드셨어요.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로만 알았던 우리 엄마의 얼굴에도 세월의 흐름이 진하게 배었고 아빠도 예전만큼 천하장사가 아니게 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취직한 지 1년째 되는 날 드디어 저희 가족은 빚을 전부 청산하게 되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날을 꼽을 거예요.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사온 순대, 족발, 만두로 잔치상을 차린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저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부모님께 예비 남편과 사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부터 예비 남편을 자주 봤기 때문에 예쁜 사랑하라며 축복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눈에 띄게 형편이 좋아졌고 저 역시 그전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더군요. 부모님 사업이 망하기 전 해맑았던 중학교 때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5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빚을 청산하는 것과 결혼 자금은 또 다른 문제라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비 남편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만큼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목표한 금액을 모으기 전까지는 결혼을 좀 미루게 된 것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는 이미 서로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린 지 오래였고 언제 식을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예비 남편에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예비 남편의 어머니였어요. 예비 남편은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안 계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이상하리만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을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예비 남편도 예비 시아버님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데 굳이 물어봐도 되나 싶어 고민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결혼할 사이면 앞으로 가족인 건데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랑 둘만 계속 살아온 거야? 혹시 어머니 얘기 물어봐도 돼? 불편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돼. 결혼하기 전에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아니야, 궁금한 게 당연하지. 내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집을 나가서 나도 행방을 몰라. 나중에 내가 중학생쯤 됐을 때였나? 먼 친척을 통해서 엄마가 사기를 치다 교도소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확실하지는 않아. 그치만 엄마는 나 어렸을 때도 집안일이나 육아는 전부 나 몰라라 하시고 맨날 밖에서 술만 마시고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이런저런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고 다녔대. 아버지가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셔서 하루는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 안 봐준다. 당신이 사고친 일 돈으로 메꿔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호통을 쳤는데 며칠 뒤에 집에서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들고 나가서 여지껏 안 들어오시는 거야. 서로 연락처도 행방도 모르니 오히려 다행이지 뭐. 아버지는 오히려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일이 잘 되셨거든. 사고치는 사람도 사라졌으니 허튼 돈이 나갈 일도 없고 덕분에 엄마가 사라진 이후로는 나도 고생 없이 자란 거야. 집 나간 엄마가 알았으면 당장에 돌아왔을걸. 그런데 감감무소식인 거 보니 교도소든 어디든 우리를 모르는 곳에 있다는 건 분명해. 그러니 자기도 걱정할 거 없어. 항상 부자지간이 돈독해 보여서 마냥 행복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예비 남편의 말대로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벌어지다니 너무 놀랐죠. TV에 나오는 것보다 현실은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지 뭐예요. 예비 남편이 집 나간 엄마가 저에게는 예비 시모 되는 그 여자가 거의 20년 만에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안 그래도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남편이 답장을 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목소리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남편이 요즘 일도 많은데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힘든가 보다 싶어 퇴근 후 밥을 사들고 남편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임시로 오피스텔을 구해 평일에는 그곳에서 주말은 아버님 댁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 그곳이 저희 회사랑도 가까웠거든요. 저도 비밀번호를 알고 편하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비 남편은 방 안에 있다가 현관문 소리를 듣고 나와 저를 보더니 너무나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더 빨랐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더니 어머, 며느리 데려가시구나 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한 번에 이해가 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요. 그 여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새빨간 염색머리를 하고 저희가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직 결혼도 전인데 이렇게 집에 드나드는 사이야? 아무리 요즘 시대라고 해도 너무 부주의하네. 여자가 그런 것도 다 시부모 입장에선 흠인 건데. 어머, 백은 또 좋은 백이네? 우리 며느리도 돈 좀 버나 보네? 예비 남편은 그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걸 쌩 무시를 하고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며칠 동안 갑자기 어두워진 이유를 자초지종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대뜸 집 앞에 찾아와서 예비 남편의 오피스텔에 들어가겠다고 생떼를 부렸다고 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너 한재훈 맞지? 내가 네 엄마야. 나 박창수. 엄마 얼굴 기억나지? 아니요. 저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어머, 얘 죽긴 뭘 죽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너 여기 앞에 좋은 회사 다니더라? 거기 초봉만 해도 연봉 1억이라던데.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멋지게 잘 컸을까?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긴. 나 어렸을 때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식탁 다리에 부딪혔었잖아. 그때 난 상처 여기. 그래 여기 귀 옆에 딱 있구만 뭘. 너희 아빠는 어쩌고 너 혼자 지내니? 여기가 그 결혼하는 아가씨랑 같이 살 곳은 아닌 거지? 그 여자는 예비 남편 옆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오피스텔을 둘러보며 사정없이 떠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와의 관계도 제가 어디 살고 어디서 일하는지까지 전부 뒷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순둥이 같은 제 예비 남편이 아무리 그 여자를 내쫓으려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 자기 집인 양 방안을 휘젓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갈 데도 없고 너가 내쫓으면 그냥 길바닥에 얼어 죽을 거다. 생모를 얼어 죽이고 싶으면 내쫓아봐라 라며 배째라고 드러눕더랍니다. 그러니 마음이 모질지 못한 남편은 그냥 그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퇴근 후면 안방에 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예비 남편이 말리는 걸 막고 전화를 드렸죠. 예비 시아버님은 너무 놀라시면서 당장 이리로 오겠다고 하셨고요. 밤늦게 아버지 놀라시게 그러지 말라니까. 그럼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를 거면 지금 전화드려서 아버님 다시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릴게. 그건 또 할 말이 없었는지 예비 남편은 저를 말리던 걸 멈추고 저랑 같이 예비 시아버님을 기다렸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금세 도착하셔서 예비 남편의 오피스텔로 당장 쳐들어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온 완력을 다해 그 여자를 끌어내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내 몸에 손대지 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줄 알아? 당신,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 거 잊었어? 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요즘에는 경찰들이 전부 잡아간다고. 나는 법적으로도 제 엄마야. 실제로도 내가 낳은 내 새끼고 내가 내 새끼 집에서 며칠 좀 묵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당신이야말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생모고 나발이고 며느리도 보는 마당에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일말의 수치심이라도 있다면 당신 발로 여기서 나가라고. 싫어. 밖에 나가면 어디 뭐 땅 파서 이런 집 구할 수 있는 줄 알아? 이 추운데 어딜 나가는 거야. 절대 안 나가. 살면서 그런 무지막지한 생떼를 처음 본 저는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아버님도 다들 점잖기만 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고성을 질러대며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적 마른 여자가 어찌나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지 저희 셋은 다시 그 오피스텔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울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비 남편이 말했어요. 조금만 저렇게 내버려 둬볼까 봐요. 안 그래도 제가 집주인한테 방을 예정보다 일찍 빼겠다고 이미 말을 해놨어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 빼고 방 비울 거예요. 왜인지 아버지 계신 집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게요.
어차피 출퇴근 몇 개월만 고생하면 신혼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기 정말 괜찮겠어? 저 기세를 보니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재훈이 말대로 해보자. 본인이 말한 대로 추운 날 갈 곳 없다고 들어가 있으려는 것 같은데 더 눌러붙기 전에 오피스텔 자체를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안일하게 있었으면 안 되는 건데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 밟으마. 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재훈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도 필요한 일 있으면 도울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아가. 그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님은 그 여자를 보내기 위한 각자의 노력에 힘썼고 그 여자 모르게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날짜보다 훨씬 늦게 만나게 되었지만 사정을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오히려 남편과 아버님을 걱정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 대신 결혼 준비를 도맡아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그 빨간 머리, 그 여자가 와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그 여자 앞에 서자 그 여자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어느 카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당연히 며느리가 살 거지? 그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빵이며 케이크며 커피며 아주 거하게 주문을 하더니 계산대 앞에 저만 놔두고 자리를 잡겠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방금 주문한 거 다 빼고 커피 2개만 달라고 주문을 수정하고는 그 여자를 따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문이 딸랑 커피 2잔만 나오자 그 여자는 이것 봐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제 앞에 쇼핑백 하나를 던져놓더군요. 꺼내봐요. 섭섭치 않을 테니. 열어보니 샤넬백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짝퉁이었죠.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를 다시 보니 제가 속았다고 생각한 건지 콧대가 높아져서는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뭐 그래도 애 엄마고 그래도 결혼식인데 형식적으로 예물은 해야 할 것 같아 준비했어. 이 정도 예물 해주는 시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아가씨도 나이가 있으니까 알 거야. 나야 뭐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 이 집에 눌러 앉아서 살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건가요? 아니지. 아주 웃기는 아가씨네. 이게 얼마짜리 샤넬백인데 바다만 먹고 입 싹 씻으려고? 예물이 뭔지 몰라?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는 외제차 한 대 뽑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 예전에는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했던 외제차가 요즘 길바닥에 널렸길래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정도면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되게 해야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면. 그러다가 내가 아예 재훈이 집에 영영 눌러 앉는 수가 있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지 끔찍한 고생살이가 될지는 아가씨한테 달려있는 거라니까. 잘 생각해봐.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야. 마치 자기가 패를 쥐고 있다는 듯이 비열하게 웃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메스꺼웠어요. 저는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 이번에 어디지? 그래, 포르쉐. 거기 예쁘게 핑크색으로 차 한 대 나왔더라. 그걸로 좀 부탁해요. 나야 원래 한 곳에 오래 못 있으니까 다른 거창한 예단은 필요 없고 차나 한 대 해주면 그걸로만 살아도 괜찮거든. 나 보기보다 능력 있는 여자예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말을 해왔어요. 내 말 알아듣고 일어나는 거 맞아? 아니, 그쪽 부모님은 딸이 결혼하는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는 걸 아나? 저번에 그 꼴을 다 보고도 헤어지지 않은 거면 아가씨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부모 마음은 그게 또 아니거든. 부모가 알면 아주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나 같은 시어머니 밑으로
시집 보내지는 않을걸? 괜히 결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번 달 말까지 차 뽑아서 와요. 나 어디서 지내는지 알지? 듣자 하니 재훈이는 그쪽을 엄마로도 생각 안 하고 아예 기억도 없던데 뭘 믿고 그렇게 엄마 행세하려고 드세요? 그쪽은 그냥 남이에요, 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딴 협박 맨날 해도 원하는 거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그쪽 살 길이나 빨리 찾아서 떠나든지 하세요. 왜? 보기보다 능력 있는 여자라면서요. 그러니 그만 아들한테 빌붙고 꺼지시라고요. 제가 쏘아붙이자 그 여자는 저를 마귀처럼 노려보더군요. 저는 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물론 그 짝퉁백도 두고 나왔죠. 예비 남편에게도 이 일에 대해 따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별것도 없는 자리였는데 괜히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마음 쓸까 봐요. 나중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그 여자를 내쫓은 다음에 말해야지 라는 생각이었고 또 살다 보니 바쁜 일상에서 잊혀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나 봐요. 얼마 후 저희가 드디어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된 날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님 그리고 제가 먼저 자리에 도착해 저희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희 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희 부모님인 줄 알고 방앗게 일어서던 저희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다름이 아니라 그 귀신 같은 여자였어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 제정신이야. 아들 혼사길 망치려고 왔어? 당장 나가. 예비 시아버님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예비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당장 나가라며 그 여자를 끌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미닫이 문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우, 나 죽네. 아우, 여기 사람 팬다. 여자 한 명을 남자 둘이서 죽이려고 하네. 고급 한정식집에서 소란이 일자 직원이 달려오고 당황한 예비 시아버님과 예비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손을 뗐는데요. 직원이 오자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괜찮아요? 하고 직원을 돌려보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굳은 표정으로 그 여자를 노려보자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니? 아직 어려서 사람 볼 줄을 모르나 본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가는 사람이지. 이제 네 분수를 알았지? 분수를 알았으면 어서 그때 말한 차나 준비시켜놔. 제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반박하려던 순간 저희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아직 문가에 서 있던 예비 시아버님과 예비 남편을 보고 반갑게 말을 걸며 오셨죠. 아유, 미안합니다, 사돈어른. 차가 좀 막히는 바람에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그런데 왜 나와 계십니까? 좀 전에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게... 예비 시아버님이 뭐라 말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하시는 그때 그 여자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을 부르더군요. 어머, 사돈 안녕하세요. 제가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본 아빠의 눈에는 충격과 경악, 분노가 서렸어요. 커다랗게 두 눈을 뜬 채 그 여자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잘 못 이으시더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걱정되어서 곁으로 다가가는 순간 아빠는 천둥 같은 고함을 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너 이 사기꾼아.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 곧이어 도착한 엄마가 어머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고 오셨다가 옆에서 똑같이 경악을 하고 주저앉으셨어요. 그 여자는 저희 부모님의 반응에 당황하더니 곧바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문 앞에는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아버님, 예비 남편이 전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죠.
예비 시아버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사돈 어르신들이 당신을 보고 이러시냐고. 평생 남 등쳐먹고만 살았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바른 대로 말해.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내가 어떻게 알아? 기억도 안 나는데. 저기요,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그런 힘이 있으신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뭐라고 이 사기꾼아? 내가 그 땡땡물산 대표라고 나한테 명함 줬던 거는 기억 못하냐? 니년이 우리 회사 팔아먹으면서 사기치고 다녀서 그동안 우리가 그 빚 닦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니년 하나 때문에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을 못해? 우리는 다 기억해. 내가 그동안 못 물었던 죗값 지금 물게 해줄 테니까 어디 다시 한번 기억 안 난다는 소리 해봐. 그 여자가 발버둥을 치자 반사적으로 예비 남편이 그 여자의 두 팔을 잡아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는 저와 저희 부모님과 한동안 몸싸움을 했죠.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그 여자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꼴 보기 싫던 빨간 머리가 바닥에 수북히 쌓였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저희 룸으로 경찰이 오는 겁니다. 밖에서 여기 누가 신고하셨나요?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예비 남편이 후다닥 저희 부모님과 저희를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떼어놓더니 밖에서 경찰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잡혀서요.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그 전에 그 여자가 문짝에 매달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뒤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 여자는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악을 썼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신원조회를 해보고는 수배 중이던 사람을 잡았다며 그대로 그 여자를 경찰서에 끌고 갔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나서 저희 가족은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아버님이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정말 얼굴을 들 낯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돈 집안을 힘들게 했던 인간이 제 안사람이었다니 저희 집안을 내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평생 그 빚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아들과의 결혼을 물으신다고 하셔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속 빚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시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비 남편도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는데 왜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야속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추스르시고는 예비 시아버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아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혼이 아니면 저희 집 딸이 결혼 못합니다. 그동안 사돈어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다 들었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고통받아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행복을 찾아야죠. 저희 안사람도 재훈이보다 더 좋은 사윗감 어디 가서 못 찾는다고요. 일어나세요, 사돈. 이제 저 악인도 물러났으니 저희끼리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해야죠. 그렇게 저희는 잊지 못할 상견례 자리를 가졌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이 후다닥 자리를 정리하고 식당 측에도 사과와 변상을 했고요. 부모님들도 서로를 다독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빠 말대로 악인 하나가 사라지니 저희는 저희만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죠. 그 이후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그 여자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려 사기꾼을 잡았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그동안 그 일을 아예 묻어두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그동안 그 여자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을 발견하면 혹시 몰라 연락처를 전부 받아주셨다고 해요.
비록 저희 부모님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여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그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던 그 여자는 결국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높은 형량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여자가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하니 아마 남은 인생 동안 평탄치 않게 살아갈 것이 분명했죠. 저는 예비 남편, 아니 제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날 저희 신랑이 얼마나 울던지 울컥하는 마음이 밀려왔던 제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신부보다 신랑이 펑펑 우는 결혼식이라니 하객분들도 빵 터지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님도 서로 사이가 좋아 주말이면 자주 등산을 같이 다니시곤 하세요. 양가 부모님이 사이도 좋고 남편과 저도 행복하니 더 바랄 것도 없는 게 맞지만 사실 저에게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어 그게 살짝 속상했는데 기적처럼 지난주 제가 임신 7주 차라는 엄청난 소식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남편에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남편은 또 펑펑 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 제 인생은 고진감래 그 자체였네요. 이제 모든 고생은 다 사라졌으니 앞으로 저희 아기와 그리고 저희 남편,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